지문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요 작품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문제에 넣어놔서 개인별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이 작품은 왜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놨냐면 사실 이 작품이 교과서에 얘는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 있는 지문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일단 학교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하는 고재종의 첫사랑이 여러분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사실 있거든. 뭐냐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 하나가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눈꽃이 꽃을 맺기 위한 과정. 그래서 미끄러져서 눈꽃이 다 피고 그 핀 자리에 진짜 봄꽃이 피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작품이나 요 작품이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 뭐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연의 섭리 있잖아. 꽃이 피고 꽃이 지거나 나무가 얘들아 점점 푸르러져가지고 나중에 낙엽이 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생선이나 소멸이 되거나 이런 이 자연의 섭리가 누구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삶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자연의 섭리랑 인간의 삶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표현법 어떤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선생님이랑 여기서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이랑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지금 제목이 낙화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낙화라고 하는 말은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내면 또 꽃이 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꽃이 떨어지는 게 어떤 인간의 삶이랑 연결을 시켜야 될까? 그러면 이 낙화는 꽃이 떨어지는 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거나 보기에 이러면 인간의 삶을 자연의 섭리에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자연을 어떻게 인간의 삶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규칙처럼 그냥 한번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가보자. 가야 할 때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그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럼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떠나가는 걸 알고 떠나가는 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척이면서 얘들아 미련 갖고 얘들아 막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떠나갈 때 그 확실히 떠나가는 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아름답다라고 그냥 답을 딱 확정해서 얘기를 해버렸거든? 근데 질문을 해버렸잖아. 질문했는데 답이 정해졌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서리법을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화자는 이런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얘들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낙화에다 적용을 해봐. 여러분 꽃이 떨어질 때를 알아야 돼. 이런 만약에 꽃이 원래는 3월에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5월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열매가 잘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 안 맺어요. 그래서 선생님네 집은 감귤 농사를 짓거든? 그래서 감귤 농사 지을 때 꽃이 너무 늦게 피는 나무들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열매도 늦게 펴. 늦게 자라. 늦게 자라니까 얘들 다른 애들은 벌써 이만큼을 컸는데 얘네 요만큼 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상품으로 팔 때 못 파는 거지. 떠나야 될 때를 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 열매를 맺든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이 나타나든 그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화든 여러분 이렇게 가야 할 때든 언제든지 다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봄한철 겹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봄 한철 피어 있다가 봄에 얘들아 가야 되는 건 누가 가야 되냐면 낙화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낙화라고 하는 원관념이 사실은 사랑으로 지금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랑이 보조관념이야. 그러면 원관념이 지금 낙화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안 쓰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가 쓰인 거야? 은유법이 쓰이는 거네. 그러면 이 은유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낙화는 사랑이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인간의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반대로 봄에 꽃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봄에 꽃이 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화하는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내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꽃이 피는 건 사랑이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열렬히 내가 사랑하고서 떠나갈 때는 떠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한테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살아보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전 남자친구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전 남자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친구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미련을 갖고 얘들아 계속 다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거나 또 얘들아 헤어졌다 또 만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 근데 똑같은 걸 또 싸워. 더 감정이 상해서 아니 우리 헤어졌었는데 이것도 이해 못해줘? 똑같은 걸로 또 싸워야 돼? 뭐 이러면서 서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 사랑하는 사람인데 더 안 좋은 말 나오고 더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서 얘들아 뭔가 그래도 깔끔하게 헤어졌을 때 그래도 얘들아 물론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맨날 얘들아 뭐 만났다가 그래서 미련 갖고 다시 만날까? 해가지고 둘이 만났다가 계속 더 완전 왼수처럼 헤어지기도 하고 선생님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헤어져서 서로 더 미워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꽃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사랑을 할 때도 이별할 때 내가 좀 빠르게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좋게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분분한 낙화 여러분 벚꽃 생각해보세요. 벚꽃에다 꽃잎이 타다다다 떨어질 때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게 분분하다라는 뜻인데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점점점 썼거든? 근데 이 점점점이 뭐야 얘들아? 생략법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생략법을 사용해서 선생님은 생략은 무조건 뭘 형성한다고 했냐면 여운 형성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별이 쉽지는 않아. 그 이별하는 꽃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여운을 갖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여러분 여기 아래 있어서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얘들아. 결별이라고 하는 단어랑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친구 나 이제 헤어질 거야. 친구가 나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그 쓰레기랑 헤어져. 이렇게 했다가 얘가 큰일 난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럼 나만 이상한 애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결별하면 절대 축복해주는 게 아니잖아. 너 힘들었겠다 위로를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여러분 결별했는데 축복을 해주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온 말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동시 성립이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결별한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해주는 게 맞는데 축복을 해준다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역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역설은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돼? 역설은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찾아야 돼. 어떤 게 이제 진리가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사연을 한번 보세요. 자, 사연. 근데 이거는 옆에 잠깐 냅둘게. 자, 이런 무성한 녹음과 근데 여러분 이 녹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녹음이 얘들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이 생기잖아. 이 그늘을 녹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녹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1년 중에 저 녹음이 제일 크게 생기는 계절이 언제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야. 왜냐면 제일 무성해지거든 이파리가. 그래서 저 녹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름을 상징하는 계절적 시어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네. 아까 얘들아 봄에 꽃이 떨어지고 여름에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해지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여름에서 가을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봄, 여름, 가을. 그쵸? 그러면 이 가을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어떤 내가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
나무들은 뭘 해야 돼? 열매를 맺어서 자기 자기 자손을 퍼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꽃도 여러분 꽃씨를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어서 자기 자손을 계속 퍼뜨리는 게 얘네들의 본능인 거잖아. 그게 얘들아 이 결별, 꽃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도 있냐면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그 열매는 사랑하고 이별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걸까? 이걸 왜 축복일까 하면 열매를 맺는 건 축복인 거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봐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내 청춘은 이제 얘들아 점점 끝나가는 거죠. 내 청춘을 열렬히 사랑했던 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우리 이제 이별하자. 이런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해서 이런 축복이 있을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약속을 해.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내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여러분 여기 물 고이듯이라고 했는데요.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내가 이별을 하자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별이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뭐가 생기는 거야? 눈물이 고이는 거야. 그게 샘터에 물 고이듯. 그러면 여러분 지교를 사용을 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화하면 사랑을 하는 거고 낙화하면 이별을 하는 거고, 낙화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열매가 바로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물론 얘들 아픈 것도 있지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저기 나온 거. 여러분 나중에 진짜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면서 배우는 것들이 생겨. 아, 이 사람은 이런 면모가 있네? 이런 면모가 있고, 아, 내가 이 사람이랑 배려를 하려면 내가 나쁜 단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을 이렇게 고쳐야겠네?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걸 배워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랑 헤어졌어. 헤어졌을 때 아, 나는 다음에는 나를 좀 더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고쳐야겠다.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이러면 나이가 들수록 눈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얘들아 내가 성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나 나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결별이 나쁜 게 아니라 결별을 통해서 내가 얻는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꼭 사랑이 아니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만약에 가족과도 이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도 여러분 헤어질 수도 있어 보는 거고,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결별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과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얘들아 가지고서 이별을 해볼 때도 사람이 얘들아 좀 아,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몸소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거든. 그런 게 성숙해지는 거라고 보는 거야.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역설법은 여러분 결별을 해서 여러분 결별 자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결별 후에 얻는 성숙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동치 성립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역설법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펴봐. 너. 나의 사랑 결별 문장 비슷하지? 이러면 이런 걸 대구, 응? 대구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문장이 뭘로 끝났냐면 여러분 명사로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명사로 종결을 시켜도 선생님 뭘 형성할 수 있다고 했냐면 여운. 여러분 여운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작품 이제 해석했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섭리랑 인간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자연이 이러니까 인간의 삶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여러분 요러니까 요럴 거야 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추론하는 방식을 유추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여러분 자연사와 인간의 삶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시상 정리 방식이 쓰였다고 그냥 바로 알면 돼? 그치, 유추를 썼구나. 이거 바로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낙화나 첫사랑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1학년 때 수필을 배우게 되거든요.
되거든. 그럼 여러분 이제 수필에서도 이제 반통의 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상기라든지 이런 여러분 수필을 배울 때 수필은 문학에서 쓰는 표현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여러분 소설처럼 쓰는 글들이잖아. 수필에서 여러분 반통의 물 같은 경우도 내가 얘들아 물을 들고 가 새싹들에게 물을 줘. 그럼 그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인간의 삶을 찾아내. 그럼 여러분 이 작품도 뭐가 쓰이는 거야? 유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상기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코끼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인간이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유추. 바로 유추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유추의 방식은 1학년 때 얘들아 수필이나 얘들아 시에서 계속 자주 나오는 시상전개 방식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한번 보냐면 자, 얘들아 우리 23번 문제. 얘들아 이 41쪽에 요거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23번. 자 보자.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사랑이 진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거기서 아픔을 느끼고 거기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주제랑 딱 맞는 부분이네. 그치? 자, 두 번째. 여러분 분분한 낙하로 보아서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네. 그러면 그걸 왜 수능한다고 하냐면 만약에 얘들아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머물러야 할 때, 보내기 싫을 때 만약에면 이건 저항을 할 거고 이러면 이걸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봐보세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얘는 뭐라고 지금 비유를 했냐면 뭐라고 꾸며주고 그냥 무성하다라고 꾸며줬고 얘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봐봐. 여러분 무성하다라는 건 봄보다 더 커지는 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가 더 커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얘는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성취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을은 여러분 뭔가 성취하고 이뤄내고 풍족하다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썼다고 봐도 되지만 여러분 이 여름은 여러분 커다란 이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미 꽉 차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가난에서 오는 절망? 그럼 이거는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더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면 이미지가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도 청춘이 죽는다는 건 내가 이런 청춘에서 성년기가 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 그거를 어떤 시기를 나눠서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의 상태가 된다는 것도 청춘 여러분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년기 성숙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4번 5번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건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숙제로 문제 풀어오고 선생님들 한 장 넘어가서 여러분 42쪽에 우리 시상문제 방식을 한번 볼게. 여러분 시상정의 방식은 이제 시에서 마지막 표현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소설에 쭉 이제 개념들을 정리할 거야. 자, 우선은 여러분 이때 시인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조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제 어떻게 찾기로 했었냐면 시의 주제는 상황에 대한 정석태도라고 있어.
그러면 정서 태도를 연결해주면 그게 주제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을 얘들아 모아서 조직을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를 형성하는 방법이 시성정리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여러분 사실은 비슷한 말이 주제 형성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시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상이라고 하는 시상. 자, 시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면 상이 이미지라는 뜻이거든. 시의 이미지들을 쭉 모아놨다라는 뜻이야. 그럼 볼게요. 시를 짓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생각, 표현하려는 정서. 근데 그러면 이 생각과 정서가 주제란 말이야. 그러면 시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미지들을 쭉 모아서 주제를 만드는 방식이니까 시상은 주제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주제 형성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시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질서, 규칙에 따라 식구를 배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주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지금 9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 9가지에서 첫 번째, 여러분 시간의 변화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시간의 변화는 여러분이 개념을 다 이제 많이 이제 봐왔던 거니까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있을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여러분 순행적 흐름이지. 자, 이 순행적 흐름을 여러분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 수능이 총 9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한참 태어나기 전이죠. 여러분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94년부터 이러면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순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설명했어. 그게 뭐냐면 추보식 구성. 일단 혹시 추이가 뭔지 알아? 얘가 추이? 변화 추이. 추이는 변화 양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시간의 변화 양상을 기록해 놓은 걸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옛날 올드한 개념이잖아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종종 썼어. 수능에서는 설명하지 않다가 내신에서는 계속 사용하시다가 근데 재작년 모의고사에서부터 추보식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런 모의고사에서도 추보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순행적을 대체해서 쓰기도 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순행적 혹은 다른 말로 추보식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역행적이라고도 하고 역순행적이라고도 해 얘들아. 그래서 역행적 흐름, 역순행적 흐름, 시간이 뒤집어서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이 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시간의 변화에 해당해요. 그러면 계절의 변화도 아까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 같은 데서 계절의 흐름을 통해 이런 말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 계절적 시어 찾으란 뜻이야.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들. 아까 같은 녹음, 열매, 단풍 아니면 여러분 무슨 꽃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찾으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의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간이 변하는 경우도 있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변화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혹은 수능에서 여러분 이 두 개를 바꿔가지고 얘들 오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은근 잘 헷갈린다 얘들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공간의 이동은 무조건 얘들아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화자가 움직여야 돼. 왜냐면 얘들아 여기 있다가 학교에 갔다가 얘들아 아니면 놀이터에 갔다가 이렇게 변화 양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요거는 화자의 시선만 움직일 거니까 뭐는 가만히 있고 화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눈만 대상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차이점은 얘는 화자의 얘들아 변화가 있어야 돼. 위치든 화자가 얘들아 공간을 바꾼다든지 화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얘는 대상이 바뀌어야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쉽게 말하면 화자가
얘들아 움직이느냐 화자가 안 움직이냐 이 차이이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시선의 이동.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갔다가 하면 이건 공간의 이동. 이거는 여러분 확실히 화자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상하 위아래로 시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멀리 있는 걸 갖다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 그럼 멀리 있는 걸 얘들아 원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건 근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 우리 반복법 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애도 있죠. 첫 번째 연하고 마지막 연이 똑같거나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완전 똑같은 시들 문제를 내지 않아. 비슷하게 생겨도 수미상관이라고 해. 근데 이 수미상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머리랑 꼬리가 서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수미상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4번 아래 빈칸 남지? 그럼 거기다 다시 정리해보자. 여러분 이 수미상관의 효과, 기능.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해. 자 여러분 기능 첫 번째. 여러분 수미상관을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뭘 형성해야 돼? 운율. 운율. 그치 여러분 반복은 무조건 운율 형성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또 뭘 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처음하고 끝이 똑같으니까 낯선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익숙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익숙한 느낌이 바로 여러분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구조적 안정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을 또 쓰기도 하냐면 여러분 처음에도 주제가 강조되고 뒤에도 주제가 강조되니까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서 제시가 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주제가 제시되는 걸 통일성이라고 했거든. 형태적으로 통일성을 갖추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 할 때도 이제 선생님 수미상관 설명했냐면 여러분 여운을 형성해주죠. 여러분 얘 여운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혹시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올드하긴 한데 근데 이게 완전 명작이라고 하는 무슨 고전 명화 이런 거거든. 완전 이제 언제적인 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얘들아 이제 나오는 맨 처음에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얘들아 그러니까 서로 막 못 알아볼 정도로 얘들아 이렇게 그냥 이 기차에 서로 등진 상태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오고 영화가 이렇게 암전 딱 한 번 됐다가 다시 이제 영화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막 이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막 싸우다가 헤어지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장면이 첫 번째 나왔던 장면 그대로 똑같이 나왔거든. 그럼 여러분 작품 다 보고 나서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나왔었는지 까먹고 있었다가 마지막 장면에 저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했구나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영화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결말을 먼저 보여준 거지. 그러면 그 영화는 마지막 결말 먼저 보여주고 결말을 또 뒤에서 또 보여준 거야.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한 거거든. 그러면 영화를 보는 독자가 계속 앞의 내용을 계속 곱씹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 그래서 여러분 더 명작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마 편집을 그냥 순서대로 제시했다면 여러분 그런 감정 안 살았을 거야. 영화 선생님 다시 보고 다시 봤거든. 왜냐면 그 첫 번째 얘들아 그 봤던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려고 그 영화를 또 보고 그래서 재개봉을 계속 해주거든. 여러분 거의 30년 넘은 영화야. 그런데도 얘들아 영화관에서 다시 얘들아 다시 편집해서 다또 보여줘 얘들아. 그때마다 영화관 가서 보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그 수미상관적 방식을 감동받는 거야. 여운을 형성해주는 거야.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시에서 이런 수미상관을 쓰는 이유는 여운을 계속 만들어주려고 쓰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당연히 주제 강조해줘야죠. 반복법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미상관 정리했으니까 그 아래 이제 우리 또 한번 봐보자. 이러면 이제 5번째 한번 볼게. 자, 이러면 성경우정이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어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냐면 얘는 여러분 한시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야. 그러면 여러분 옛날 한자로 기록한 책 이런 시들 있잖아. 한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어서 그게 고전 시가에 많이 나타나. 그래서 한시에서 많이 나타나고 고전 시가에서 많이 형성되는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시의 앞부분에는 여러분 경치가 들어가요. 경치를 묘사해요. 시의 뒷부분에는 여러분 화자의 정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는 경치, 뒤에는 내 정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한시에서 고전시가에서 많이 쓰인다. 그렇다고 현대시에서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쓰인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 얘들아. 앞부분에는 정서가 나오고 뒤에는 경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선정후경이라고 해. 그래서 성경우정과 선정후경이라고 하는 방식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비를 가자. 이러면 대비는 선생님 지금 4가지만 넣어놨지만 사실 대비는 내가 100가지도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비교만 해주면 무조건 대비가 쓰일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여러분 우리 저번 표현법에서 대조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이러면 대조하고 대비하고 친구들 많이 헷갈려해. 그럼 이 대조라고 하는 애는 반대말을 써서 쓰는 표현법이야. 그래서 얘는 반대의 말을 사용하는 표현법이고요. 대비는 비교를 해서 사용하는 시상전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조하고 대비는 표현법이냐 아니면 여러분 시상전개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이냐 요 차이점은 좀 생겨. 그래서 여러분 표현법인 대조는 여러분 그냥 그 부분에만 쓰이는 거고 대비는 주제를 드러내고 시 전체에 쓰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대비가 좀 더 큰 개념? 그럼 대조 쓰이면 사실 대비 쓰이기도 해 얘들아. 그래서 이러면 요게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줘. 자, 그러면 대비는 이미지나 의미나 색채나 과거, 현재, 자연, 인간 등 둘 이상의 대상의 얘들아 비교, 자 공통점 차이점을 견주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중학교 때에서 배웠던 색채 대비지. 색깔을 비교해 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약에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얘들아 하얀 넥타이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빨간색도 튀지만 하얀색도 튈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얀 티에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선생님은 하얀 티만 사잖아? 선생님 옷 대부분 다 검은색이야. 남색깔이거든? 왜냐면 하얀색 옷 입는 순간 그날 첫 번째 입는 날 빨간색 펜은 그냥 차. 내 옷들은 다 볼펜이다. 하얀색은 무조건 볼펜이다. 볼펜 항상 갖고 다니니까 볼펜 여기 묶고 검은색 티 안 나거든. 분필 묻어도 저희가 한번 닦으면 되거든. 이렇게 닦으면 되거든. 근데 흰색은 빨간색 펜 그냥 파란색 펜 다 색깔 펜들 다 묻어 있어. 얘네들 색깔 탁 눈에 띄지? 아니면 얘들아 우리 하얀색 옷에다가 얘들아 고추장 이런 거 하나 묻었다고 생각해봐. 그것만 보이잖아. 그치? 이런 게 다 색채 대비. 그러면 하얀색하고 얘들아 빨간색이 혹시 반대색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2가지 색깔이 확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어지는 걸 그냥 색채 대비야. 이러면 노란색하고 초록색 반대색은 아니야. 근데 노란색에 얘들아 초록색 하나 딱 있으면 색깔 딱 도드라져 보이거든? 그게 그냥 색채 대비일 뿐이야. 그러면 이 색채 대비는 여러분 아무래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쓸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색채 대비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대비도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긍정과 부정의 대비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랑 부정적인 시어가 여러분 동시에 쓰여서 2개를 도드라져 보이게 쓰는 거. 자, 그 선생님이 시어 어려우면 긍정으로 찾아도 되고 부정으로 찾아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시어의 완벽한 의미를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거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왜 미래는 안 들어가냐면 미래는 아직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재하고 과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현재하고 과거가 비교될 때 누구가 더 얘들아 좀 나은지에 따라서 여러분 조금 정석회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과거에는 한 달에 막 얘들아 내가 1억씩 벌어. 근데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못돼서 이제는 지금 얘들아 막 한 달에 얘들아 막 50만 원 벌어. 만약에 내가 빚 갚느라 막 50만 원 벌었다. 만약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러면 지금 현재 힘들어서 어떤 생각하냐면 옛날에 좋았는데, 내 옛날에는 돈도 열심히 잘 벌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과거가 더 좋을 때는 당연히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떤 정서가 나오냐면 그리움, 추억을 회상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반대로 여러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아 이렇게 인식을 할 때는 현재에 대한 여러분 만족감에 대해서 여러분 작품을 써요. 만족감. 여러분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어떤 작품을 썼냐면 수호제기라고 하는 작품을 써. 수필이거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벼슬길에 나갔을 때는, 옛날에 과거 벼슬길에 나갔을 때는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왜 아둥바둥 벼슬길에만 매달려서 살았을까? 지금은 마음 편하게 유배 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유배 와서 내가 쓰고 싶은 책 써도 되고 내가 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러면 현재 유배에 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벼슬길에서 사람들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그게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할 때는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제태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또 뭐가 대비되기도 하냐면요, 여러분 자연과 인간의 얘들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 인간을 비교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 물질과 문명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물질과 문명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자연은 훼손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자연과 대비가 되면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주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나 저 물질을, 이런 문명을 비판하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쓰이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또 얘들아 어떨 때 얘들아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기도 하냐면,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속세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러운 거. 속세는 더러운 곳이거든. 맨날 사람들끼리 싸워 얘들아.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내. 사람들끼리 얘들아 서로 막 얘들 죽이고 뭐 이런 나쁜 세계야. 그러면 그런 속세와 그거랑 달리 자연은, 여러분 저 꽃 주인이 있어 없어? 달 주인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내가 즐길 수만 있으면 다 즐길 수 있어. 굳이 자연물 갖고 싸우지 않아 얘들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곳은 당연히 긍정적인 공간, 속세는 부정적인 공간.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속세를 멀리하거나 자연에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자연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내가 가난해도 만족해 이렇게 하는 게 안빈낙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얘들아 상황과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현대시에서 많이 쓸 거고, 왜냐면 현대시는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연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고전 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이런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대비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말고도 여러분 내가 비교만 하는 순간이라 다 대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갑시다. 여러분 기승전결인데요. 여러분 기승전결은 여러분 이거
한시에 나오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써줘야 돼. 여러분 여기 먼저 쓸게. 한시에서 쓰는 방식인데 왜 한시에서 기승전결이 많이 쓰이냐면 한시는 무조건 4줄로만 쓰거나 8줄로만 써야 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12줄 이상을 써야 되는데 4배수로만 써야 돼요. 글자 수를 이 줄수를 4배수로 하니까 4개씩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4개씩 나눌 수 있으니까 만약에 8줄로 되어 있으면 2줄 해서 기승전결 만들 수 있고 4줄이 되어 있으면 한 줄씩 기승전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시에서 4개의 연이나 4개의 줄로 되어 있는 고전 시가들은 그냥 무조건 기승전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여러분 한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고전 시가에서 사형으로 되어 있거나 사행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무조건 기승전결. 그리고 여러분 현대 시에서는 이런 걸 쓰기가 조금 힘들어. 왜냐면 너무 얘들아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쓰잖아. 그래서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작가들만 이런 걸 써요. 근데 우리 음보율 할 때 얘들아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삼음보에다가 7호조를 만들어낸 작가가 누구라고 했더라? 김소월. 그 선생님 김소월만 기억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러면 김소월이 이걸 잘 쓰네. 왜냐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은 이육사 두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모조리 다 얘들아 이 사람의 모든 작품이 다 기승전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대 시인들 중에서 기승전결을 그래도 많이 쓰는 작가가 이 두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육사는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시를 많이 배우니까 그러면 내가 한시가 익숙하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승전결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기승전결은 처음에 얘들아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돼. 그걸 기라고 해. 이야기가 발전을 하는 게 승이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최고조가 되고 절정인 상태가 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지으니까 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애를 그래프로 그리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야기 시작했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승을 만들어내고 이야기 얘들아 가장 절정이 되면서 꺾여. 이게 전이 되고 마지막 결을 만들어낸다. 기승전결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소설의 구조랑 비슷하지 않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는 비슷하지. 요 방식이 옛날에 한시에서 쓰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 줄수나 행수나 연수로 얘가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째. 여러분 연상인데 이 연상은 여러분 혹시 마인드맵 해봤니? 그럼 여러분 마인드맵 이렇게 가운데에 만약에 얘들아 토끼 이렇게 만약에 하면 토끼 해서 떠올리는 것들을 막 파생시켜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뻗어나가는 게 마인드맵이잖아. 그러면 토끼 하면 하얀색 아니면 토끼 하면 귀 그러면 얘랑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하나의 소재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쇄적으로 우리 연쇄적 저번 시간에 연쇄법 했었죠. 꼬리 물듯이 이러면 그 꼬리 물듯이 따라가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연상에서 연쇄적 표현은 의미에 여러분 뭘 만들어내냐면 유사성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의미에 유사성을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의 주제로 모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제를 형성하는 시상전개 방식에 들어가.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연상을 한번 여러분은 안 써도 돼. 여러분 선생님 본문에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관동별곡이 어떤 작품이냐면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선생님이 작품을 안 넣어서 내가 써줘야 돼. 본문을 여러분 그 관동별곡이 수능에 총 3번이 나왔어. 근데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은 한자도 되게 많고 내용을 내가 한문에서 쓰이는 그런 고사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내용을 선생님이 이따 내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동별곡 교과서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시간을 하냐면요. 내가 4시간 얘들아
30분을 수업을 해야 이 관동명과 한 작품이 끝나.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진짜 속도 빠르게 내신을 하거든? 그러니까 와 이거 선생님 너무 할 게 많은 애들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작품을 이러면 2시간에 얘들아 내신 작품을 3개에서 4개를 끝내거든? 얘는 2주를 해야 돼. 그래서 특강을 열고 해야 돼. 보강을 불러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관동별곡은. 그래서 수능에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지금은 검색창에 검색어하면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없어졌거든? 근데 옛날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검색어가 지금 이 시간에 제일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수능날 여러분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검색어에 뭐가 나오게요? 정철 개새끼. 너무 어려워서. 정철 개새끼 이게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와. 이 작가가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려운 작품을 써놔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관동명곡은 아무리 수업을 해줘도 애들이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이거든. 근데 거기 나오는 구절이야. 그러면 그 구절을 선생님 한번 보면 여러분 안 써도 돼. 그냥 어떤 연상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면 왜냐면 어차피 뒤에서 문제 풀 거니까. 자 여러분 소양강 내린 물이 어들어 든다 말고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터면 배일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써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 관동지역이 동해바다 있는 지역, 금강산부터 동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관찰사로 갔어. 사또로 간 거야. 그곳을 이렇게 가는 과정의 여정을 이제 그려내는 작품인데 거기 지나가는 길에 얘들아 춘천, 소양강이 있는 춘천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봤더니 소양강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소양강이 어디 이 강이 흘러서 강물을 흘러서 누구 강이 되냐면 한강이 되거든. 한강으로 흘러가거든 이 강물이. 그러면 이 소양강의 얘들아 원류를 따라가 보면 이런 물 똑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여러분 이게 한강의 원류예요. 그러니까 소양강의 원류 따라가 보고 하면 거기 한강의 원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강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양강을 생각하니까 누구 강이 떠오르냐면 한강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강이 떠오르니까 한강은 어디에 있냐면 한양에 있네. 한양을 생각을 했고 한양은 궁궐이 있는 곳이네. 궁궐에 누가 살아? 임금님 살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양강에 흘러가는 물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임금님 계신 곳으로 가고 있네. 임금님 사랑해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게 뜬금없죠? 여러분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새끼랑 그런 말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삼각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삼각산이야. 그래서 여러분 삼각산 생각해보니까 이 삼각산 뒤에 궁궐이 있네. 그 궁궐은 우리 임금님이 살고 있는데 그 임금님이 하마터면 보일 것만 같대. 임금님 사랑해요. 이거 얘기하는 작품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꼬리 물듯이 얘들아 생각을 퍼져나가잖아. 이게 연상이야. 근데 연상이 얘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왜냐면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치? 알아야 되는 게 많잖아. 그래서 내신 때에만 나오거나 아니면 수능에서 나올 때는 그때는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지. 보기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힌트를 그릴 땐 줘요. 그래서 연상은 여러분 내신 때만 좀 어렵고 여러분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거나 보기에서 설명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걸 연상이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층조정계는 우리 저번에 점층법 하면서 했었지. 여러분 점층법에서 여러분 점점 크게 행이나 연이나 아니면 여러분 인식을 확장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 어떻게 표시해줬냐면 이런 걸 얘기했었지? 줄수를 얘들아 점점 길게 인식은 여러분 요렇게 표시해서 요게 얘들아 점층적 인식이라고 하는 시상전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점점 크게 점점 확장돼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하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알겠지?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해보자.